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60세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제 아들도 딸도 전부 결혼을 하고 남편도 정년퇴직을 해서 이제 걱정거리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걱정거리들이 생기네요. 젊을 때부터 걱정 고민이 없는 날만 기다렸는데 조용하다 싶으면 일이 생기니 참 쉽지 않네요. 2달 전에 저의 친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자매들과 달리 저희 자매는 조금 각별한 사이였어요. 제가 태어나고 며칠 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는 언니 손에 자랐거든요. 언니는 저랑 17살 차이가 났으니 저에게는 거의 엄마였죠. 언니는 저에게 5명은 언니 오빠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언니는 그 중에서 첫째였죠. 언니가 6살일 때 6.25 전쟁이 일어났대요. 저희 가족은 어머니의 매형의 숙부가 살고 계셨던 부산으로 갔어요. 숙부는 부산에 집을 몇 채 가지고 계셨대요. 부산으로 가는 중에 만난 피란민 사이에서 1명, 2명 손을 놓치다 보니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큰언니만 있었대요.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려고 부산 전역을 뒤졌는데 결국 찾을 수 없었죠. 같이 찍은 가족 사진 한 장이 유일한 사진이었는데 언니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들고 다녔으면 사진이 꼬깃꼬깃했었죠.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는 여러 차례 임신을 하셨는데 계속 유산을 하셨대요. 아무래도 잘 챙겨 먹지도 못하고 전쟁 때문에 여러 스트레스도 받다 보니 아기를 가질 좋은 환경은 아니었죠.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저였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이뻐하셨대요. 금덩이 복덩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이뻐해 주셨는데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고 기력을 다하셨는지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희를 먹여 살리시겠다며 나가시곤 돌아오시지 않았대요. 1년이 지나서야 아버지가 고기잡이 배를 타셨다가 바다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일찍이 돌아가셔서 저는 부모님의 얼굴을 사진으로밖에 보지 못했어요. 언니는 20살이 되자마자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과 바로 결혼을 했어요. 형부도 언니와 같이 6.25 전쟁으로 부산에 피라논 피라민이었죠. 언니와 형부는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어요. 혼인신고 후 형부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기로 했죠. 당시에 저는 오빠가 생긴 것 같아서 좋아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혼자 저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언니가 일찍 결혼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서 언니는 집 안이든 밖이든 가리지 않고 일만 했어요. 잠자는 모습도 거의 보지 못했죠. 진짜 부지런했어요. 언니는 식당, 장사, 청소, 심부름 가리지 않고 돈이 될 만한 일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형부는 매일 일하러 나가면 늦게까지 술만 마시고 돌아왔죠. 당시에 야간 통금이 있었는데 술을 마시다 통금을 넘겨서 유치장에서 하루 지내고 다음날 또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당연히 저는 매일 술 마시고 들어오는 형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언니와 형부는 자주 싸웠어요. 당신이 이기적이니 내가 이기적이니 하면서 소리를 질러댔죠. 저는 두 사람이 싸울 때마다 베개로 귀를 막고 있었어요. 매일 밤마다 형부와 언니가 싸울까봐 노심초사하기도 했죠. 하루는 언니의 허벅지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딱 봐도 심상치 않은 멍이 있었죠. 저는 언니에게 어쩌다 멍이 났는지 물어봤어요. 언니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저는 형부가 때린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언니는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형부가 때렸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형부와 말도 섞지 않았어요. 다행인 건지 형부는 얼마 뒤 편지를 두고 집을 나갔어요. 저는 형부 없는 조용한 집이 너무 좋았어요. 시끄러울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었죠. 그런데 언니는 안 그랬던 것 같았어요. 볼 때마다 한숨도 많이 쉬고 멍도 많이 때리고 많이 외로워 보였어요. 저는 언니의 짐을 덜어주고 싶어서 일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중학생인 저에게 일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유 배달도 신문 배달도 시켜주지 않았죠. 그래도 일을 해보겠다고 매일같이 방과 후에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러다 언니에게 딱 걸리고 말았죠.
언니는 저의 귀를 잡고 집으로 끌고 오면서 돈 같은 건 네가 신경 쓸 게 아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괜히 오기가 생겼어요. 일자리를 더 구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어리다는 이유로 구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3년쯤 지나고 형부가 돌아왔어요. 형부는 머리를 엄청 기른 채 다리를 쩔뚝거리며 대문을 들어왔어요. 외관상으로는 3년이 아니라 한 10년쯤은 늙어 보였어요. 피부도 거뭇거뭇했고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죠. 형부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다쳤다고 했어요. 언니는 고추를 말리다 형부를 보더니 뭐가 그리 속상했는지 목을 놓아 울면서 형부를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형부는 피할 법도 한데 그냥 가만히 서서 언니의 투정을 받아주었죠. 언니는 형부를 데리고 근방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는 형부의 엑스레이를 보더니 형부의 다리뼈가 잘못 붙었다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수술이라는 소리에 형부는 진료실에서 도망가듯이 나왔어요. 형부는 수술비가 아깝다며 수술비 아껴서 다른 데 돈을 쓰는 게 낫다고 했죠. 어차피 언니 돈으로 수술을 할 텐데 저는 오히려 돈 아끼고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형부는 돈에 미친 사람 같았어요. 매일매일 언니에게 돈돈돈거리면서 돈 이야기만 했어요. 집을 나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부가 전과 다르게 이상했어요. 제가 19살이 되자 언니는 저에게 대학을 가라고 했어요. 저는 원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려고 일부러 상고에 진학을 했었는데 갑작스러운 언니의 대학 권유에 저는 당황했어요. 제 친구들도 졸업하고 운동화 공장이나 우리 공장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대학 가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하더니 저는 학비가 어딨다고 대학을 가냐며 언니에게 따졌어요. 언니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그저 다짜고짜 대학을 가라고 했죠. 얼마 전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도 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대학에 보내겠다고 선언했대요. 언니가 딱 잘라 말해서 그런지 담임 선생님도 입시에 관련해서 상담을 해줬다고 했어요. 언니에겐 다행이었는지 제가 은근히 공부를 좀 해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이긴 했거든요. 그래도 국립대까지 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언니는 저에게 어떻게든 학비를 마련하겠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언니는 저에게 밥 먹듯이 공부하라며 압박을 줬죠. 저는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막상 대학생이 된다고 하니 기분이 좋긴 했어요. 기대되기도 했죠. 저는 언니에게 장학금을 받아오겠다며 기대하라고 했어요. 언니는 마음만이라도 고마우니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다 갚아달라고 했죠. 입학 당시만 해도 저의 마음은 장학금 받기 위해 학구열에 불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제가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전부 데모를 했어요. 저희들은 이 시대의 젊은 지식인으로서 꼭 데모를 해야 된다며 길거리에 나갔어요. 당시에 저희과 많은 학생들이 데모에 참여했는데 교수님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기숙사를 두고 동기들의 집을 근근하며 데모를 했죠. 하루는 데모를 하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저는 유치장 안에서 멍 때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찾아왔죠. 언니였어요. 당연히 언니에게는 데모를 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저는 언니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언니는 저를 부르더니 내가 공부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는 제발 데모만은 하지 마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언니는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경찰서를 나갔어요. 몇 시간 뒤 저는 훈방 조치를 받고 유치장을 나올 수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언니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언니가 마련해준 학비가 계속 생각나서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는 그냥 조용히 학교를 다니며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 저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중견기업의 경리로 일하게 되었어요. 언니는 제가 부산에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서울에서 일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했죠. 언니는 홀로 타지에서 생활하는 저를 안쓰럽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돈을 모아 전셋집도 구하고 나름 잘 지내고 있었죠. 언니도 자리를 잡았는지 빌라로 이사했어요.
언니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이제야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듯 했죠. 숨통이 좀 트였어요. 그러다 저는 한 남자를 만나서 2년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어요. 당연히 좋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 항상 제 편이 되어주었던 남자였죠. 결혼 전에 언니에게 인사를 하러 남편과 같이 부산에 갔어요. 언니는 웃으며 저희를 반겼어요. 같이 저녁을 먹고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언니는 저에게 통장을 내밀었어요. 언니가 일하면서 조금씩 모았다며 얼마 안 되지만 결혼할 때 보태라고 했죠. 저는 이 돈을 받기 미안했지만 언니는 결혼 자금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보였어요. 형부는 뭔가 못마땅한지 언니가 통장을 줄 때 자리를 피해 있었죠. 형부의 행동에 남편이 눈치를 보긴 했지만 그저 언니가 행복하다고 하니 저는 개념치 않았어요. 언니의 도움 덕에 저희는 결혼식을 잘 마무리하고 남편의 회사가 있는 인천에서 신혼집을 구해 자리 잡았어요. 제가 시집을 가자 언니는 잃어버린 남매들을 찾으러 다녔어요. 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남매들을 꼭 찾을 거라고 말버릇처럼 말했었거든요. 전에 이상가족을 찾는 TV 프로그램에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사람도 못 찾아서 크게 실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언니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는 혹시나 이번에도 언니가 크게 상심할까봐 걱정했죠. 남매들이 죽을 가능성도 생각해 봤었는데 전에 언니 앞에서 이 말을 꺼냈다가 언니가 엄청 화를 내서 그 후로는 형부도 저도 조심하고 있었어요. 언니는 흥신소에도 가보고 했지만 전혀 찾을 수 없었죠. 저도 남편과 함께 여러 방법으로 찾으려고 해봤지만 상대방에서도 똑같이 찾고 있지 않으면 찾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딸과 아들을 낳았어요. 언니는 손자 손녀를 보는 것처럼 너무 이뻐했죠. 언니와 형부는 아이를 가지지 않았는데 제가 중학생일 때 언니는 왜 아기를 안 낳아?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언니는 저에게 언니는 불임이야. 아무렇지 않은 듯이 대답했죠. 저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언니를 보고 혼자 심각하게 생각했었어요. 언니가 죽을 병에 걸리진 않았겠지? 라는 걱정을 했었죠. 언니는 우리 집안에서 처음 만난 아기여서 그런지 매일 전화를 하면서 이뻐해줬어요. 덕분에 아이들은 별 탈 없이 잘 컸고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아이들의 결혼식 날 형부는 그저 무뚝뚝하게 계셨지만 언니는 저만큼이나 많이 울었어요. 사실 이때까지는 형부를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어요. 그냥 형부가 했던 행동들을 옛날 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한순간에 저는 형부를 정말 미워하게 됐어요. 저는 애들도 전부 결혼하고 남편도 이제 정년퇴직을 하니 뭔가 후련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노후 계획을 잘 세워서 편하게 살자고 했죠. 저희는 신나서 여행 계획도 세우고 농촌으로 이사를 갈까 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형부에게 전화가 왔고 언니의 사망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 너무나 갑작스러웠어요. 일주일 전에 통화했을 때는 완전 괜찮았거든요. 저는 남편과 같이 바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의사 말로는 예전부터 심근경색증이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언니가 건강한 줄만 알고 있었어요. 매일 아픈 곳 있냐고 물어봐도 언니는 없다고 하고 오히려 너무 건강해서 안 죽을까봐 고민이라고 했었거든요. 저는 언니가 병을 숨겼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미안했어요. 언니는 또 언제 영정사진을 찍었는지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죠. 언니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제 고향 친구들도 왔고 대학교 동기들도 와주었죠. 언니의 지인분들은 저를 보자마자 동생인 것을 바로 알아보셨어요. 다들 한 번씩 손을 잡아주시면서 잘 컸네 라고 한마디씩 해주셨죠. 언니는 평소에 제 이야기만 한다고 했대요. 같이 일하면서도 동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닌다, 서울에 있는 회사 다닌다 라면서 그렇게 자랑을 했대요. 조카 자랑을 또 얼마나 했는지 얼굴하고 이름까지 외우고 계셨어요. 지인분들은 동생이 아니라 자식이라도 그렇게 안 하겠다면서 언니에 대해 좋은 말씀만 해주셨어요. 저는 지인분들의 말씀을 듣고 언니를 더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아서 더 속상했어요. 이 와중에 형부는 술상에 앉아서 연신 술만 드셨어요.
형부는 부산에 가끔 내려갈 때마다 보긴 했는데 그새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형부는 올해 80이신데 목소리가 거의 나오시지 않았어요. 입 근처까지 귀를 가까이 가야 들릴 정도였죠. 저는 언니가 이렇게 아플 때까지 신경 안 써준 형부가 원망스러웠어요. 생각해보면 형부는 언니와 결혼하면서 언니에게 집만 준 것 같았죠. 제가 맨날 언니 앞에서 형부를 욕하면 언니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줬는데 대체 무엇을 보고 형부가 좋은 사람인지 의문이었어요. 아무리 피가 물보다 진하다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주관적으로 봐도 형부는 언니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언니가 남자 복이 진짜 없다고 생각했어요. 형부는 장례식 중에 계속 사망보험금에 대해 물어봤어요. 장례식을 준비할 때부터 계속 물어보시더니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물어보셨어요. 장례 비용은 누가 내는 거냐?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냐? 언제 받을 수 있는 거냐라며 장례식 내내 이 질문을 하시거나 술을 드시거나 하셨죠. 돈에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 마누라가 죽었는데 사망보험금이나 찾고 돈 밝히는 모습에 치가 떨렸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형부가 일부러 언니를 신경 안 썼나?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저는 형부에게 뭐라고 하려다가 남편이 그러지 말라며 눈치를 줘서 참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언니를 납골당에 모신 뒤 형부를 집 근처에 내려다주고 저희는 인천으로 갔어요. 형부가 그렇게 재촉하는 바람에 사망보험금도 빨리 처리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형부와 절대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이제 형부를 만나는 날은 형부의 장례식이라고 굳이 말하면서까지 다짐했죠. 그리고 한 달 뒤에 형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을까 말까 하면서 여러 번 전화를 안 받다가 결국 받았어요. 형부는 작은 목소리로 언니의 짐을 정리해야 한다며 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형부에게 바쁘다고 둘러댔는데 형부는 혼자 정리하기가 힘들다며 꼭 와달라고 했죠. 저는 정말 가기 싫어서 남편에게 투정을 부렸어요. 남편은 월차를 쓰겠다며 같이 가자고 했죠. 저는 그냥 혼자 빨리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혼자 가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계속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괜찮다며 다음날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갔어요. 언니의 집에 도착하니 집이 너무 더러웠어요. 언니의 집이 맞을까 의심할 정도였죠. 저는 형부에게 청소업체를 부르자고 했는데 형부는 죽어도 싫다며 고집을 부리셨죠. 형부는 몸도 제대로 못 가누셔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형부에게 쉬라고 하고 저 혼자 정리를 시작했어요. 언니의 짐 정리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뭔가 언니는 죽음을 예상한 건지 짐이 많지 않았죠. 언니의 짐보다 더러운 집을 정리하는 게 더 오래 걸렸어요. 거실에 있는 먼지, 형부의 담배꽁초하며 바닥에 있는 쓰레기들과 정리 안 된 옷들. 저는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죠. 정리를 하다 보니 금방 밤이 되더라고요. 확실한 건 오늘 안에 절대 안 끝날 것 같았어요. 저는 다음에 또 여기 올 바에는 오늘 자고 내일 정리를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정리가 덜 됐다며 내일 간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괜히 제가 걱정됐는지 갈까라며 여러 차례 물었어요. 그러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하라고 했어요. 형부와 저는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잘 준비를 했어요. 형부는 평소에 자던 방에 몸을 누웠고 저는 그나마 정리한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핸드폰을 머리맡에 두고 자려다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에 현관 앞에 있는 콘센트에 핸드폰을 충전시켜 놓고 잤어요. 청소하느라 피곤했는지 저는 바로 잠들었어요. 다시 눈 떴을 때는 푸르스름한 새벽이었죠. 몸이 많이 무거웠어요. 정리하면서 이리저리 무거운 걸 옮겨서 근육통이 왔는지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형부는 일어났는지 부엌이랑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분주해 보였어요. 저는 형부가 분주하든 말든 좀 더 자고 싶어서 다시 눈을 감았어요.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지만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살며시 떴어요. 눈을 뜨니 형부의 다리가 보였어요. 형부는 제 옆에 있던 가방을 뒤지는 것 같더라고요. 형부, 뭐 하세요? 형부는 놀라시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다시 형부에게 물어봤어요. 형부,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형부는 제 앞에서 서서 뭐라 중얼중얼 거리셨어요. 잘 안 들렸죠. 저는 크게 좀 말해보라며 화를 냈어요. 형부는 천천히 쪼그려 앉으시더니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저를 덮쳤어요. 저는 놀래서 형부를 밀어내려고 했는데 근육통 때문에 힘을 쓸 수 없었어요. 그때 형부의 목소리가 조그맣게 들렸어요. 미안하다. 저는 순간 몸부림을 멈췄어요. 잘 자라줘서 고맙고 미안하다. 그리곤 언니가 부탁해서 가방에 넣어놨어. 라고 말했죠. 형부는 팔을 부들거리며 제 위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일어나서 가방을 확인해보니 안에 통장과 쪽지가 있었어요. 쪽지에는 언니의 글씨체로 글이 써져 있었어요. 부모님 없이 잘 자라줘서 고맙다. 나름 부모 노릇한다고 했는데 잘 못해서 미안하다. 딸 같은 막내 동생 사랑해.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순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통장을 확인해보니 언니의 사망보험금이 들어있었죠. 저는 형부에게 설명 좀 해달라고 했어요. 형부는 긴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언니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자 형부에게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모두 저에게 전해주라고 부탁받았다고 했어요. 언니는 죽을 때까지 제 걱정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언니의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저는 언니가 원망스러우면서도 보고 싶었어요. 언니에게 미안하다고 막 소리치고 싶었죠. 저는 형부에게 언니의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곤 이참에 형부에게 서운했던 것들을 말했어요. 왜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왔는지, 왜 집을 나가고는 교통사고 당해서 돌아왔는지, 왜 이리 돈에 욕심이 많은지, 그리고 형부가 언니에게 집만 준 것 같아서 밉다고 했죠. 형부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는 서럽고 속상해서 계속 울고만 있었는데 형부는 저를 보고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어요. 형부는 6.25 전쟁 당시 피란 중에 가족들을 모두 잃었대요. 그렇게 피난민들 사이에 휩쓸려 이리저리 다니다가 부산에 도착했는데 집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자고 먹을 게 없어서 벌레를 잡아먹고 지냈대요. 물론 다른 피난민들도 그랬겠지만 외로이 이 상황을 혼자 이겨내야 했으니 많이 힘들었겠죠. 형부는 막노동도 해보고 잔밀도 해보고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먹지도 못하고 무리해서 그만 쓰러졌대요. 그때 형부는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대요. 그렇게 그늘에 쓰러져 있었는데 양둥이에 물을 퍼서 나르는 여자아이를 만났대요. 그 여자아이가 저희 언니였고 저희 언니는 형부에게 미군에게 받은 초콜릿과 물을 나누어 줬대요. 형부는 초콜릿을 다 먹곤 양둥이에 있는 물을 거의 마셔버렸다고 했어요. 그때 물을 받으려면 수도가에서 하루 종일 순서를 기다려야 했거든요. 형부는 그때 준 물을 인연으로 언니를 대신해서 양둥이에 물 받아 집으로 직접 가져다 줬대요. 저희 부모님도 그때 형부를 처음 만났고 형부에게 힘들 때 서로 도와야 한다며 감자나 보리밥 같은 것을 나눠줬대요. 형부는 이 일로 저희 부모님과 언니를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했다고 했어요. 형부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언니보다 많이 울었대요. 그때부터 언니와 형부는 서로 의지하며 지냈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죠. 형부는 혼인신고를 하면서 언니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대요. 언니의 평생 소원은 잃어버린 남매를 찾는 것과 저를 잘 키우는 것이었대요. 사실 저를 키우기 위해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았대요. 언니가 저에게 불임이라고 했던 거는 거짓말이었던 거였죠. 저는 그 말에 충격받았어요. 정말 불임이어서 아이를 못 가진다고만 생각했었거든요. 아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언니였는데 저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했던 거였어요. 형부는 전쟁 후유증 때문에 일을 하다가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폭격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형부는 버틸 수가 없어서 술을 마셨던 거라고 했어요. 저는 형부의 그런 사정을 들으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형부는 서독으로 가서 광부로 일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대요. 형부는 언니에게 서독에서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언니는 위험하다며 한국에서 돈 벌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대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이었고
언니와 형부가 한창 싸울 때였었죠. 형부는 언니에게 동생 대학 안 보낼 거냐며 언니를 설득했대요. 언니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저를 대학에 보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도 언니는 끝까지 형부가 독일 가는 걸 반대했는데 형부는 언니에게 편지만 남긴 채 결국 독일로 갔대요. 그렇게 형부는 독일에서 번 돈을 언니에게 전부 보냈대요. 형부는 힘들어도 언니와 저를 생각하며 일을 했다고 했는데 일하다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었대요. 다리뼈가 부서져서 씌워야 했는데 형부는 바보같이 돈을 벌어야 한다며 일주일 정도만 쉬었다가 다시 일을 했대요. 그렇게 치료를 제대로 못한 채 일을 하다 보니 뼈가 잘못 붙어서 다리를 절게 된 거고 탄가루를 너무 많이 마셔서 목소리가 많이 상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형부를 안아주었어요. 제가 안아주는 형부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형부가 우는 것을 처음 봤어요. 매번 무뚝뚝했던 형부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형부를 미워했던 게 죄송했어요. 그저 형부일 뿐인데 아버지처럼 희생하셨다는 걸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했습니다. 형부는 조금 진정했는지 심호흡을 하시고는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형부 말에 너무 미안해서 목 놓아 울어버렸습니다. 점심이 지나서야 언니의 집 정리를 끝낼 수 있었어요. 가기 전에 형부에게 적적하진 않냐고 물어봤지만 형부는 괜찮다며 웃더라고요. 형부는 터미널까지 저를 데려다 줬어요. 저는 오히려 형부가 걱정돼서 터미널에서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내고 인천으로 출발했어요. 저는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남편은 형부 같은 분이 없다며 연락도 자주 드리고 신경 써드리자고 말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언니가 남자복 없는 말을 취소했어요. 남편은 진작에 취소해야 했다고 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형부는 언니 곁으로 갔어요. 다행히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죠.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돌아가시니 죄송스러운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형부가 언니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희는 형부의 장례식을 잘 치러드리고 언니가 있는 납골당 바로 옆자리에 모셔드렸어요. 형부와 언니를 보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우습게 들렸어요. 지금 언니와 형부는 좋은 곳에서 잘 쉬고 있겠죠? 어린 시절이 조금 유별난 것 말고는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제 인생은 전혀 평범하지 않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저는 언니와 형부 덕에 부모님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언니와 형부에게 제대로 효도를 못한 게 평생 속상할 것 같아요. 늦었지만 저는 형부에 대한 감사함과 사랑을 끊임없이 느끼고 있어요. 만약 제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면 저는 죽기 전까지 형부를 미워했겠죠. 당장 눈앞에 걱정거리는 없지만 가끔 현실이 무료하고 힘들 때마다 형부와 언니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자는 다짐을 하곤 해요. 저와 남편은 형부와 언니가 주었던 사랑을 생각하며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받은 이 대단한 사랑을 나눠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